혁명 과정에서 이제 미터법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런 도량형의 어떤 혁명이 미터법과 프랑스 대혁명이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라는 것도 이제 뭐 아주 재밌는 책이 이 켄 아들러라는 사람이 쓴 만물의 척도라는 책인데,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왜 미터법이 탄생하게 되었는가를 이제 쭉 설명하는 그런 재미난 책인데, 이 사실 프랑스 대혁명 뭐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혁명이고 그 속에서 이제 다양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세금이라든가 또는 그동안 이 정당한 어떤 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요소로서 도량형이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모든 나라에서 보면 이 혁명이 일어났을 때 가장 표적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수탈을 하는 사람들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 수탈한 당사자들이 제거되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세금을 징수하거나 할 때에 이 도량형을 속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쌀떼박을 속인다, 그게 가장 큰 중죄에 해당된다, 이런 것들은 도량형이 통일되지 않으니까. 특히 일반 백성들이야 뭐 그게 정말 어떤 이 거둬들일 때 쓰는 돛박과 그다음에 나눠줄 때 쓰는 돛박이 다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에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그런 이런 보상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른바 이제 이 프랑스 대혁명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이런 미터법이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미터법 당시 창시자들, 물론 이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밀어붙였지만, 아직까지도 프랑스 혁명이 다 끝나지 않은, 뭐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포탄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도 수학자들과 측정하는 과학자들이 수레를 밀고 다니면서 이제 실제로 이 4분 자우선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측정을 해야 그 실집값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나누어서 1m라고 하는 이제 도량형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파리의 방돔 광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는 가보진 못했습니다. 여기에 가면 아직도 그 당시 썼던 미터 표준기 1m라고 하는 게 이제 결정했던, 그래서 이것을 주요 도시들마다 설치해서 사람들이 이 기준을 가지고 이게 있으면 부피 또는 질량, 즉 중량까지, 길이, 부피, 중량까지 다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하나의 그래서 사실은 이 프랑스 대혁명의 과정에서 이런 미터법, 즉 특히 도량형의 어떤 혁명이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측면들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정량화 또는 그런 과정과 맞물리는 어떤 입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계몽주의가 이제 다양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남은 시간은 계몽주의와 그다음에 이제 로맨티시즘, 낭만주의라고 보통 얘기되는 그런 흐름들의 어떤 과정을 이제 한번 정리하는 걸로 과학혁명에 대한 논의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몽주의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 이사야 벌린이라고 하는 역사학자죠. 이 사람이 낭만주의 뿌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이런 계몽주의의 어떤 가장 일반적인 특성을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본 거죠. 첫 번째는 모든 질문에는 해답이 있다. 그래서 어떤 질문에 해답이 없다면 그 질문이 아니다. 이제 이걸 정식화시켰더라고요.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이 계몽주의의 이런 하나의 그 접근 방식은 어떻게 본다면 형이상학적인 요소 또는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을 다 배제시키고, 그다음에 매우 현실적인, 즉 프래그마틱한 이제 그런 접근들과 세속주의와 결부되는 그런 하나의 세계관을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과학이 자기의 문제를 무엇으로 설정하는가를 이 계몽주의 자체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그 구획을 이제 정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계몽주의는 이런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들을 자기들의 어떤 질문으로 삼고 그것은 분명히 답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답을 얻지 못한다면 다음 세상에서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이걸 약간 다른 식으로 변형시키면 이제 지금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지금 당장은 뭐 여러 가지 치료법도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중요한 과학에서 난제들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이런 계몽주의적인 사고방식 또는 계몽주의적인 어떤 신념 그것의 연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때는 과거에는 또 알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 그 어떤 황금 시대라고 일컫는 고전 고대 이런 때는 어쩌면 그 진리를 알았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일단 해답이 있다라는 쪽에 방점을 찍는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해답이 있다면은 그것을 발견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그 해답을 찾아내는가에 대한 이제 과학적 방법이라고 또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것을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질문에 대한 접근을 하고 또 그 질문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의 그 기법들, 테크닉이라든가 방법론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렇게 얻은 해답이 양립 가능하다. 이건 이제 상당히 보편 명제, 보편성에 대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떤 하나의 명제에 대해서 처음인데 다른 명제에서는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건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양립 가능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령 뭐 지구에서 적용되는 물리법칙이라고 한다면 그건 달에서도 적용될 것이고 물론 뭐 어떤 수치가 질량에 따라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변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우주는 이런 그것이 과연 진지한 질문이라면 여기서 이제 진지한이라는 가정이 붙지만 진지한 질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참된 답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어떤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뿌리가 바로 이런 계몽주의 맞닿아 있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로 이제 이사야 벌린이 정리를 하는데, 이사야 벌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우리들의 삶이나 또는 자연, 우주를 하나의 직소 퍼즐로 간주하는 거죠. 이 조각들이 막 흩어져 있어서 맞추기가 쉽지는 않지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맞추면 분명히 우리가 이 세계가 무엇인가 또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해답들을 알 수 있고 나아가서는 그 법칙을 그 속에서 파악해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기계론적 세계관, 뉴턴주의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요소들과 상당히 많이 결부가 되죠. 이 세계에 어떤 법칙성이 내재해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 세계는 기본적으로 질서를 가지고 있고 아마 우리가 그 질서와 그 법칙을
파악하지 못할 뿐이지 언젠가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계몽주의가 가진 아주 강력한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의 신념 체계, 빌리프 시스템이죠. 우리가 보통 신념이다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종교적이거나 또는 그런 어떤 요소가 더 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학기술학에서는 신념 체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믿음들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제 봤다면 그렇지만 이제 이런 계몽주의가 그러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수립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학문적으로 또는 뭐 정립된 그런 논의라기보다는 하나의 발제 수준인데 저는 항상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당연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다른 관점들 사이의 경합을 통해서 어떤 것이 더 도미넌트한 지위를 얻으면 다른 부분은 그렇지 못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돼 왔다. 진짜 컴피티션이죠. 그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마술적 세계관과의 어떤 컴피티션을 통해서 기계론 철학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이제 근대과학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들이 엄청난 영역을 확보하게 되고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서로 이 대등하게 또는 오히려 마술적 세계관이 더 우위에 차지했던 많은 부분들을 가져다가 근대과학이 자신의 것으로 삼으면서 이제 마술적 세계관이라든가 또는 종교 영역이 많이 위축되고 뭐 이런 이제 과정을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습니다만 계몽주의 역시 그렇게 당연하게 또는 스무스하게 그런 지위를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어떤 이 컴피티션이 이루어진 과정은 바로 이 로맨티시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 저항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낭만주의라고 지칭하는데 낭만주의라는 말은 사실 이제 제가 앞에서도 번역의 문제, 개념과 용어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맨티시즘이 낭만주의가 되는 과정 이렇게 좋은 번역이라고 하기 어렵죠. 제가 어떤 이 낭만주의를 다룬 책을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저자가 우리나라 분이 쓰신 책이었는데 그 첫머리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최백호인가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 있죠. 제가 아주 저도 요새는 제가 노래방 간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예전에 친구들하고 가서 부를 때 이제 꼭 제가 목이 완전히 이 수술 때문에 목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는 이제 많이 불렀던 노래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저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맨티시즘에는 사실 그 낭만에 대하여 나오는 내용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흐름이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낭만적이지 않다는 거죠. 사실 낭만주의 그러면 되게 그런 식의 어떤 뭐 약간 퇴폐적이거나 또는 또 문학이나 예술, 사조 이런 쪽으로만 얘기되지만 사실 이거는 그 후에 낭만주의가 이제 아주 처절하게 패퇴해서 졌기 때문에 현재 아주 그런 마이너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제 로맨티시즘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문예사조로 협의하게 이해가 된다. 물론 로맨티시즘이 많이 나타났던 게 문학, 예술, 미술 뭐 이런 쪽에 많이 나타난 건 사실이지만 그것으로만 이해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로맨티시즘, 내추럴 필로소피, 낭만주의 자연철학의 맥락에서 한번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이 기계론 철학이 너무 도미넌트한 지위를 차지하고 이성을 중심으로 이 세계를 전부 이해하려고 하는 흐름이 너무 지배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저항들이 있었죠.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나타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 독일이 그 당시는 유럽에서 상당히 변방이었지 않습니까? 통일도 가장 늦게 됐고. 그래서
뭐 독일이 이제 그런 낭만주의의 중요한 베이스가 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일에서만 이루어진 건 아니죠. 영국에서도 있었고 낭만주의 흐름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학자들이 많이 그런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낭만주의의 핵심적인 이상은 사실 그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합니다. 대개는 이제 낭만주의가 본질적으로 비정치적이고, 계몽주의와는 달리 계몽주의는 기본적으로 이 시민혁명과 이제 연결되어지면서 아주 그런 그 측면이 부각됐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낭만주의는 그냥 전부 도피, 뭐 사회 정치 현실에서부터 도피하는 어떤 이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이건 이제 가장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성에 대한 반동이다라는 표현도 많이 나타나는데, 즉 모더니티 또는 합리성에 대한 반동, 이런 식의,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계몽주의적 관점에 서서 낭만주의를 볼 때 이제 그런 약간 좀 저항하고 뭐 반동, 뭐 이런 측면으로 보지만 이제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낭만주의자들은 근대성에 대한 어떤 비판, 근대성이 가진 어떤 잘못된 측면들, 너무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를 보고자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이제 그런 성찰, 이런 매우 포괄적인 흐름, 그 중에는 분명히 과학적인 요소, 즉 자연철학적 요소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낭만주의 자연철학이 사실은 실제의 깊은 구조에 이르는 또 다른 경로를 제공했다.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에 접근하는 여러 통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계몽주의라고 지칭하는 이 어, 이결론적인 철학, 뉴턴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아주 그런 중요한 흐름도 물론 이 세계를 이해하는, 즉 실제에 도달하는, 리얼리티에 도달하는 그런 중요한 이 경로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 다른 경로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왜 꼭 반동이라고 표현해야 돼? 어떤 것을 중심으로 그걸 노멀한 걸로 보고 다른 것들은 다 abnormal이라고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로만티시즘 자연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건 아니다. 다만 이 계몽주의와의 어떤 컴피티션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지, 사실 그런 흐름들은 분명히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빚어졌고, 물론 마이너한 그런 흐름이지만 지금도 그런 움직임들은 분명히 다른 여러 가지 변형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보완적 경로가 뭐냐?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현재로서 우리로서 쉽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마술적 세계관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 어렵듯이, 왜?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 거죠. 반직관적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간과했던, 또는 그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측면들의 경로를 이 사람들이 제시하려고 시도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프레드릭 베이저라는 사람이 쓴 낭만주의의 명령, 세계를 낭만화하라라는 그런 재밌는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낭만주의의 정치적인 측면을 매우 강조를 하는 거죠. 매우 적극적 측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빌둥이라는 걸, 독일어 빌둥이죠. 사실 빌둥이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기 좀 어렵습니다. 뭐, 전 도야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 밖에 뭐 문화라고도 하고 뭐 등등. 독일어에서 많이 쓰이는 말. 이런 어떤 이것을 통한 공동체적인 어떤 요소를 지향했고, 그 다음에 혼론주의적이라기보다는 전체론적인, 홀리스틱한 그런 부분들의 주장을 많이 제기하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로맨티시즘은 기본적으로 이 기계론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서 나타나는 근대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 소외라든가, 앞에서 얘기했었죠. 소외, 분열, 분리,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서 이런 전체성을 확인하고 복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로맨티시스트들은 주로 이성을 거부한다는 식의 얘기를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이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누군가에서 독점될 수 있는 형태의 것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얘기합니다. 이성을 또 다른 이성, 얼터너티브 또는 어나더 그런 어떤 부분으로서 새롭게 재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다만 반대한 것은 이건 다른 종류의 이성인데 과학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다른 종류의 과학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그 기간이 짧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뭐 이제 괴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반과학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과학을 추구했던 것이고 다만 거부했던 것은 이런 기계론 철학이 너무 이 정복주의적으로 자연과 생명을 우리가 다 정복했노라라는 이런 승리론적 내러티브 이걸 거부했다는 이걸 거부한 건 맞습니다. 너무 그냥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 앞에 계몽주의에서 직소 퍼즐처럼 이 세계를 자기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신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부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승리론적 내러티브를 거부했다는 굉장히 재미난 표현인데 사실 물리과학이 이런 좀 승리론적 내러티브가 매우 강합니다. 근대과학은 마치 자기 자신들의 그 성과를 자연을 정복한 정복자, 전쟁에서 승리한 그 정복 이 진주에 들어간 그래서 많은 그 노획물들을 전리품으로 건드린 것처럼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이제 이런 측면들이 매우 강하죠. 다른 분야의 뭐 가령 뭐 인문학이나 이런 부분을 아주 폄하하는 그런 뭐 폄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뭐 심지어 뭐 에드워드 오 윌슨 같은 사람이 통섭이라는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생물학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철학이 한 게 뭐가 있어? 지금까지 사회학이 뭘 설명했어? 생물학이 다 할 테니까 생물학의 한 분과로 들어와. 이게 사회생물학의 마지막 장 26장에서 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걸 더 강하게 한 게 통섭이라는 책에서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혀 엉뚱한 식으로 이해가 되고 있지만 그 통섭의 통자는 소통할 통자가 아니라 아우를 통자입니다. 모든 걸 다 자기 휘하로 들어오게 만든다는 그런 한자가 전혀 달라요. 그걸 이제 우리는 마치 이 무슨 융합 뭐 그런 뭐 점핑 투게더라는 식으로 잘못 해석이 됐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승리론적 내러티브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세계를 낭만화하라라는 이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사람은 이제 슐레겔인데 독일 학자들이 많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노발리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급진적 낭만주의를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학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어떤 소극적이고 이런 어떤 예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거를 정치적으로까지 확장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했죠. 그래서 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서 이 슐레겔이나 노발즈 같은 사람들은 이 시적 국가 이런 것들이 왜 우리 국가를 통치하는 어떤 하나의 이념이 될 수 없는가라는 국가 자체가 하나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표명했습니다. 지금 이제 들으면 다들 뭐 이제 지금 현재 도미넌트한 관점에서 보자면은 아니 그게 도대체 말이 돼? 그거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주장을 매우 강하게 제기하면서 이런 계몽주의의 어떤 이 접근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고 이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통치할 수 있다. 왜 그것이 꼭 이런 계몽주의가 주장하는 그런 하나의 방식만이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독일 문학에서 많이 등장하는 개념들이 이제 다 그런 스트루먼트 드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질풍노도 운동. 이게 이제 18세기 후반에 있었던 이른바 감성주의 운동인데
이런 감성이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복권시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감성이나 감정과 어떤 그 이분법적으로 서로 그 배척하는 개념이 아닌데 마치 그것이 전혀 감성이나 감정보다 우월한 어떤 지위를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데카르트 이후에 어떤 기계론 철학에서 지배적인 사고. 지금도 우리는 이성을 가장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감성이나 감정 그러면 굉장히 좀 열등한. 그래서 뭐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 이런 얘기가 이제. 근데 왜 감정이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또 감성이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했던 어떤 그런 움직임이 이제 스트로무트드랑이라고 하는 감성주의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펠더린, 헤르더, 뭐 메이저, 렌치 등등 이런 많은 사람들, 이 프레드릭 바이저는 그걸 전투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그런 이 그 계몽주의 또는 기계론적 세계관과 어떤 한판 싸움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로 우리가 잘 아는 실로, 괴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대중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성이나 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대등하다. 왜 이런 부분들을 이분법적으로 하이어라키, 위계 체계로 설명하려고 하느냐. 매우 중요한. 우리가 이 세계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찬탄하고 또 이 어떤 경의를 느끼고 원더, 센스 오브 원더 이게 바로 예술에서 매우 중요한 어, 부분 아닙니까? 경이감이죠. 자연에 대한 경이, 뭐 인간에 대한 경이로움, 이 세계에 대한 경이로움. 우리가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런 경이로움을 많이 느끼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이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어, 하위, 종속적인 영역으로, 종속적인 지위로 간주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대등한. 그래서 사실은 이 질풍노도 운동은 이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감성과 계몽의 이성주를 모두 다 교정하면서 둘과의 관계를 복원시키고 이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원래 이 스트로무트 드랑은 뭐 이런 데서 나왔다. 뭐 이건 뭐 그래서 이제 헤르더라고 하는 사람의 그 민족주의라든가 이런 자연에 대한 또는 예술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아주 틀에 박힌 관습 이런 부분들을 싫어하고 이 천재에 대한 그 믿음 이 천재를 매우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이제 파시즘하고 연결을 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연결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뭐 가령 니체 같은 경우도 천재 뭐 이런 부분을 매우 중시했고 이 천재에 대한 강조를 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많은 측면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결국 이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같은 이제 그 작품이 뭐니 이제 낭만주의 운동에서 이제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자 또한 그 낭만주의 운명 자체를 그 베르테르가 결국 권총 자살하는 그 부분으로 뭐 그래서 이제 요즘에도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 그뭐 안타깝게 그 자살을 하게 되면 그 따라서 하는 사람 그때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그 이 베르테르가 입었던 노란 프로코트가 대유행을 했고 그다음에 권총 자살이 엄청나게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예, 그 몇 사람을 한번 살펴보면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낭만주의 자연 철학은 기본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다른 경로가 있을 수 있음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 벌린이 세 사람의 중요한 이 낭만주의에서의 어떤 철학자를 꼽았을 때 제일 먼저 꼽은 사람이 하만. 네. 이 사람은 이 북방의 마자, 마그누스 인 노르덴이라고 하는 마술적 요소가 매우 강하죠. 이 사람 역시 이 계몽주의에 대해서 감정과 감각의 권위를 매우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기 사상을 잠원 형태로 많이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이제 프로스 산문 형태가 가장, 특히 그것도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어지는 이런 텍스트, 이 운문이 아닌 산문 중심의 글이 더 높은 지위를 갖는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그런 문제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가끔 우리가 잘 아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뭐 등등 과거에 우리가 아주 뛰어난 지적 유산이라고 꼽히는 글들은 거의 운문이었단 말이에요. 왜 시가 또는 운문이 지금과 같은 그런 그 지위를 강요받아야 되는가? 뭐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요즘에 시집이 뭐 기껏해가지고 놀러 갈 때 한 권쯤 챙겨가는 그 메인 텍스트가 아니라 굉장히 그런 부수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부분 한탄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하만은 이 가장 선구적으로 이 계몽주의에 대해서 이제 전쟁을 선포한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신화를 매우 중시했어요. 하만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도 연구가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화라고 하면 또는 신비주의 이런 것이 왜 그런 지금과 같은 열등한 주의로 이해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비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꿰뚫어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표현하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방식으로서 돼야지.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결코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근데 계몽주의는 신비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 신비주의는 이 세계에 접근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 즉,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을 그대로 남겨두고 그걸 인정하는 거죠. 나와 관계를 설정할 때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내가 도저히 이해 불가능하다라는 거 인정하면서 그런 식의 어떤, 이것도 역시 하나의 이 세계에 대한 접근의 어떤 중요한 방식으로서 남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의 지다라고 하는 이제 개념도 나중에 많은 학자들이 제기를 합니다. 이런 게 다 사실은 이 하만에서부터 이미, 그래서 이 자연을 아주 엄청난 신비로운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이게 왜 아주 중요한 관계 설정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신화로 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잠바티스타 비코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돼요. 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짤막하게밖에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이 이사야 벌린이 쓴 책 중에 비코와 헤르더라는 책이 있는데 번역돼 있습니다. 번역도 잘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은 새로운 과학을, 물론 새로운 학문, 뭐 새로운 과학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적 또는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과학과 다른 또 다른 과학을 제청하면서 인문학을 수호하려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자연과학이나 수학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있겠지만 그것을 인문학, 특히 인간과 생명과 이런 영역에 대해서 그걸 전부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건 이건 넌센스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세계에 우리가 태어난다. 이거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이걸 이제 브루트 팩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우린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아예 전제를 까는 거예요. 이 세계를 우리가 남김없이 설명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왜? 우리가 만들지 않았으니까. 이 세계를 우리가 만들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인문학적인 노력이 오히려 더 중요한. 이거는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카르트가 굉장히 이런 수사학이라든가 문헌학, 뭐 인문학을 굉장히 이제 경시하는데 이런 데카르트주의가 너무 이게 많은 어떤 좀 오만스러운 그런 이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걸 비판하면서 인간에 대한 기록이 왜 그렇게 수동적인 것이냐, 역사가 또는 인문학이. 그래서
이런 어, 인문학의 어떤 그 영역이야말로 인간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제기하는. 그래서 이 비코가 이제 이탈리아의 철학자죠. 20세기 이후에 들어와서 이제 처음 다시 재발견되다시피 하고 최근에 와서 이 비코가 굉장히 다양한 맥락에서 다시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우리나라에도 이 비코의 책이 여러 권 번역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헤르더라는 인물 역시 이제 독일의 그 사상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보통 민족주의라고 보통 얘기되는데 이거는 이 국민국가 개념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사실 이 빌롱잉 어떤 귀속인데 이게 사실 오늘날 이런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각각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기들의 어떤 특성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주 그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설명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가령 이런 겁니다. 일어나고 앉는 방식, 춤추는 방식, 뭐 이런 등등에서 어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것을 이제 귀속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민족주의라고. 그러니까 근대적 관점에서 국민국가 개념은 좀 다른 거예요. 국민국가 개념은 이제 근대 이후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굉장히 유기체적인 그다음에 전체론적 그런 관점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재미난 얘기가 이제 진보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죠. 그래서 이 진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 진보라는 이데올로기 이념을 비판하고 그래서 이제 진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과거가 열등한 것으로 여겨지고 현재 미래가 더 나은 것으로 여겨지고 이런 어떤 하나의 하이라키 또는 이제 화살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세가 결코 르네상스로 나아가기 위한 회랑이 아니다. 뭐 중간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중세가 르네상스로 나아가기 위한 회랑이 아니고 이교 신앙은 기독교를 기다리는 대기인이 아니다. 즉 교화되기 위한 어떤 야만적인 존재로서 이교도가 아니고 각각이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매 단계가 그 나름의 목적을 가진다. 스탄제이 굴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물을 바라볼 때도 성체 중심적 관점으로 성체를 중심에 놓고 그 이전의 과정들은 굉장히 수단적 또는 매개적이고 가는 경로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 성체가 있다면 그 이전의 매 단계마다 의미를 가진다. 이런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매미 보면서 야, 제가 뭐 밖에 나와서 2주일밖에 못 산대. 그럼 불쌍하다. 이런 건 다 인간 잘못된 생각이고 매미가 땅속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어떤 행복을 누렸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우리는 이런 식의 생각에 이제 어떤 결과론적 어떤 단계를 놓고 그 이전의 단계들은 그걸 위한 어떤 수단, 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보는데 이제 그건 아니다 이런 관점. 마지막으로 괴테인데 괴테는 사실 자연 철학자였어요. 자연 철학자이자 대문호이자 뭐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괴테의 색채론 같은 게 이제 번역돼 있습니다만 뉴턴과는 다른 색채론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사실 뉴턴주의에 대한 다양한 다른 관점들을 제기하려는 시도를 많은 학자들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죠. 괴테니까 알려진 거죠.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 괴테 전집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색채에 대한 다른 관점인데 일단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뉴턴은 색채라고 하는 것을 관찰자와 무관한 객관적 실체로 봤어요. 그래서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분광이 돼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합쳐지면 뭐 이제 백색광이 되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프리즘을 봤는데 괴테는 이것을 이제 인간 감각과 함께 결합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괴테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감각과 무관한 그런 색채 자체가 실체다 이런 생각을 거부하는 그 나름대로의 색채론을 제기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이 번역 다 돼 있으니까 뭐 제가 여기서 지금 그걸 설명하기에는 제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제가 이 색채에 대한 그 뉴턴의 광학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생리색이라는 개념을 제기를 해서 색채에 대한 다른 관점 제기를 했는데 이제 이거는 사실 토마스 쿤 얘기를 가져다 쓰면 참 설명하기 쉬운데 패러다임이 다른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색채에 대한 접근에서 이 인간의 눈과 빛 사이 상호작용이 없으면 이제 색채라는 걸 이해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과 뉴턴은 그게 아니라 하나의 실체.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기계론적 세계관의 실체론이죠. 뭔가 실체가 있다는 것과 이건 그런 건 없다라는 것. 그래서 괴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도상할 수 있는 것은 최상의 것은 경탄. 아까 얘기했던 원더죠. 센스 오브 원더. 생태론적 직관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괴테가 주장했던 자연에 대한 이해에서 또 다른 경로를 제시하고자 했던 그런 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뭐 이 괴테의 자연과학론에도 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측정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그 부분과 전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이해할 때 또는 세계를 이해할 때 그런 하나하나의 부분들로 이해할 수 없다. 말하자면 색채 자체가 하나의 실체로서 따로 존재하고 그것을 보는 식으로 해서는 결코 제대로 색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건 계몽주의적 관점에서는 또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보다 보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부분과 전체라는 유명한 그 자서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계몽주의가 뭐 잘못됐다가 아니고 계몽주의가 하나의 어떤 경로라고 한다면 그와 똑같은 여러 경로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런 중에 하나가 로맨티시즘에서 그걸 추구했는데 그걸 우리는 제대로 이해 못하고 낭만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냥 굉장히 이제 마이너한 것으로만 보지만 사실은 그런 컴피티션이 존재했었다. 물론 거기에서 계몽주의가 압승을 거두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계몽주의적 관점에서 이 세계를 보고 있지만 그것만이 유일하게 실제에 이르는 길은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 그림은 그 보통 로맨티시즘을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그림 이 크리스파르 다빗 프리드리히라는 독일의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예요. 이게 이제 낭만주의를 표현할 때 이 그림 한 장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 보면 이 뒷모습이죠. 앞에는 안개 낀 바다입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사실 이 세계가 계몽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아이 뭐야 잘 보이지도 않아. 이 세계는 투명하지 않죠.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신비에 쌓여 있고 그거를 인간이 외롭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게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괴테가 얘기했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탄. 그 이외에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식의 적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시사하는 그런 그림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굉장히 4차례에 걸쳐서 과학혁명의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과학혁명은 근대성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일련의 특성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그거 위에서 세계를 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아까 계몽주의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나오죠. 세계는 합리적인 것이다. 이 법칙 내재적인 세계죠. 설명 가능하다라는 믿음. 이게 아주 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성. 이성이 가장 우위에 서 있죠. 그래서 이것으로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데카르트의 이원론에 의해서 이성은 감성이나 감각 이런 부분에 비해서 아주 월등한 분리 가능하다는 이성과 감성은 분리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일단 세 번째가 진보에 대한 믿음. 그래서 사실 진보라는 건 하나 이데올로기다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죠.
지금 이렇게 얘기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모더니티라고 얘기하는 이 관점의 아주 특성이고 이것 자체가 하나의 바이어스일 수 있다. 거대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과학혁명과 이 근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로 이제 제가 이 강의를 끝내고요. 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어, 조금 쉬었다가 그래도 우리가 같이 토론을 좀 해야 되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 한 5분만 쉬었다가 선생님들 뭐 궁금한 점도 많이 계실 테고 자유롭게 말씀하시죠. 예. 선생님 그 5강 너무 이렇게 너무 귀한 시간 잘 들었고요. '아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다 선생님이 다 훑어 주셔서 너무 재밌었는데 선생님 지금은 그런데 과학이 뇌과학도 그렇고 뭐 잘 모르지만 생물학도 그렇고 어떻게 모든 해답을 얻으실 수 없는 거를 지금 과학이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하다 보면 '알 수 없어.' 그거를 밝혀주고 있는 게 아닐까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이 이론적 세계관으로 이 세계를 덮을 수 없다는 거를 차라리 과학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어떤 생명공학이라든가 그런 다른 그런 그러니까 이 낭만주의하고 다르게 과학 쪽에서도 뭔가 다른 걸 생각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네. 예, 과학 자체에서도. 네. 예, 좋은 질문이신데 사실 제가 지금 이제 특히 이번 강의에서 했던 얘기는 이제 인식론적 측면이죠. 음. 그래서 사실 지금 좀 굉장히 큰 맥락으로 이제 네.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이제 뭐 물리학 내에서도 뭐 이전에 그런 다른 흐름들이 뭐 비선형 동력학이라고 보통 얘기되는 부분들이 그런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 선형적인 리니어한 그런 식의 설명 양식으로 해답을 얻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컴플렉시티 시어리라든가 뭐 이런 등등해서 그런 전환을 시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마이너한 영역이 아닌가. 물론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런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뉴턴적인 세계관, 물론 뉴턴 역학은 이미 한 세기도 더 전에 무너졌죠. 양자역학에 의해서 이제 무너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뉴턴적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설명입니다. 그거는 과학으로만 설명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뉴턴적인 세계관이 말하자면 이 세계를 설명하는데 아주 좋다는 거죠. 예, 왜? 그게 이제 제가 최근에 생명공학이라든가 이런 방금 말씀하셨던 신경과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자면 설명 가능해야 돼요. 이 세계는. 그래야만 자신의 분야가 성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의 치료법이 바로 그러한 모든 문제를 정복해 나가는 과정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음.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뉴턴적 세계관을 필요로 하는 거죠. 제가 항상 사회학적으로 보자면 모든 주의 또는 모든 양식들이 저절로 존립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것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기 때문에 음. 존립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좀 나쁜 예지만 가령 인종주의 같은 게 왜 사라지지 않냐. 인종주의만큼 또 좋은 말하자면 도구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왜 이 21세기 계명천지에 지금 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이런 살육이 그대로 묵인될 수밖에 없는가. 음. 그런 데에서 바로 그런 어떤 레이시즘이 바로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생학 같은 네. 마찬가지로 왜 남녀 차별, 음.
여성에 대한 혐오가 왜 사라지지 않냐? 저는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왜 누군가를 계속 재생산하니 그래서 그런 사실 지금 현재 과학이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마치 외바퀴 자전거가 지금 신자유주의와 결합해서 계속 재생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념을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해관계가 다 결부돼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생명공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신자유주의와 쌍둥이다.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는 부분을 어떻게든지 배제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그러니까 계몽주의에 철저히 이런 로맨티시즘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흔적도 잘 남아있지 않는데 그 흔적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복원시켜서 그런 얘기들을 새로운 내러티브로 구축하려고 하는 게 이제 오늘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 낭만주의 자연 철학에서요. 전체주의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낭만주의 자연 철학에서 인신론적으로 전체주의가 나왔던 게 계몽주의의 분리와 분열로부터 네. 그게 아니라 개체가 어떤 전체하고 연관된 연관망 안에서의 어떤 전체주의를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게 선생님이 처음에 강의하실 때도 "이게 오해가 많이 되고 있다." 그 말씀도 하셨고 이 전체론적인 인식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낭만주의 자연주의에서 말하는 전체론에 대해서 조금만 더 네. 이 전체론 홀리즘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많이 이런 부분들이 통용되고 있지만 이것은 기계론적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계론 자체도 많이 이런 새로운 흐름들에 의해서 이제 스스로 변형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론적 관점은 사실 실체론적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예, 여기 보면 예, 뭐죠? 여기서 보면 이런 실체론적 관점이 아니에요. 실체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이런 연결이 없이 그 자체로 그냥 존재하는 거죠. 가령 뉴턴의 시간과 공간도 역시 하나의 실체죠. 뉴턴은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이라는 개념을 이제 기반으로 삼았고, 그거는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적 이 시공 개념하고도 또 다르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가면 벌써 시간과 공간이 그 자체로 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속에서 움직이는 개와 함께 결합하면서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잖아요. 속도에 따라서. 또 질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질량이 무한대로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뉴턴주의적인 세계관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도 뉴턴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홀리즘이라는 것은 홀리즘은 기본적으로 그런 상호작용에 의거해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인데 최근에 이제 그런 생태주의, 에코시스템 같은 개념이 그런 거 아닙니까? 생태계라고 하는 것 속에서만 생명을 이해할 수 있지 생명이 분리된 어떤 그것과 별도로 인간만 따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건데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인간이 나는 그냥 편의점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하루에도 약 3만여 종의 다른 생물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걸 우리는 마치 우리가 스스로 유아 독존할 수 있다는 식의 잘못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에너지 흐름, 산소 순환, 질소 순환, 우리가 숨쉬는 산소 이런 등등의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런 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가 SF에서 보면 그래비티 같은 영화입니다. 우리가 중력이라는 게 없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또는 그걸 조금만 벗어난 지구 궤도에서도 우리가 생존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이제 그런 SF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전체론적 관점은 기본적으로 이런 기계론적 세계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개념. 여기서는 어, 개체라는 게 실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네트워크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개체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 그런 개체와 개체의 관계. 그래서 관계론적 존재론이라고 한다 그랬죠. 릴레이셔널 온톨로지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제기하는 거죠. 브루노 라투르라든가 하로웨이, 요새 한참 상종가를 치고 있는 뭐 이런 많은 물론 라투르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이런 사상가들이 이제 제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런 것들이고, 특히 코로나 사태 같은 걸 겪으면서 실제로 우리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는데 실제로 우리들이 그들과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로맨티시즘, 자연철학 이런 등등에 의해 또 생태론적 관점 등등에 의해서 끊임없이 침투돼서 지금 우리가 많이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마치 초기의 자본주의가 그야말로 브루트한 아주 이 벌가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와의 경합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걸 서로 침투하면서 지금 사회주의적 요소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사회복지제도라든가 뭐 등등 경제에서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측면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상호 침투되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로맨티시스트들에 의한 문제제기가 상당 부분 침투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기본 흐름에서는 역시 기계론적 세계관이 현재도 도미넌트한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대과학이 이런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일부 분야에서는 굉장히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이죠. 가령 뭐 IT 분야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정보통신 분야는 뭐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했지 않습니까? 반면 생명공학은 지금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그때 했던 약속이 지금 뭐 거의 지켜지지 못하고 있죠. 마치 생로병사의 모든 것을 다 해석하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지금 뭐 굉장히 거기에 대한 성적표가 초라하죠. 신경과학 분야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그런 접근 방식을 가지고는 이제 상당한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인공지능 분야 역시 굉장히 지금 뭐 엄청난 그 빵빠레를 올리고 있는데 뭐챗 GPT가 어쩌다 못다 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하이프 거품이 많이 끼인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도 기본적인 접근 방식에서 이런 기계론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실제로 잘 안 되는 거죠. 뭐 줄기세포 얘기만 해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부작용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학의 여러 분야들에서 이제 불균등한 그런 행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한 이제 어떤 분야들은 그런 접근 방식이 통하는 분야가 있고 또 그것이 안 통하는 분야들은 상당히 답보를 아무리 거기다 투자를 해도 답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특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 선생님, 저는 네 번의 강의가 너무 재미있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생님 설명 중에 중요한 축이 신비,
마술 요런 이제 이 개념이랄까요? 요 말이 제 마음에 많이 남았는데요. 이게 어 굳이 그냥 제가 너무 잘 모르니까 설명드리면 그 단어 자체가 개념적으로는 어 이렇게 뭔가 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풀쌤 질문에서도 그런 게 있고 신비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뭐를 잘 어 알 수 설명하기 곤란하다? 여기서 출발하는 개념인 것 같아서 좀 아쉽달까요? 이런 생각도 들고, 이 개념이 그 근대 과학, 그리고 과학혁명의 대타적 개념인 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개념인 건지, 그 개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선생님의 생각이랄까요? 선생님의 철학이랄까요? 저는 아까도 하만 얘기를 하면서, 근데 거의 안 알려졌죠. 하만이 누군지도 잘 모르죠. 저도 동문과 나왔습니다만 이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고. 이 괴테 얘기도 제가 이 박상기 선생님이 제 지도 교수였는데, 지금 물론 돌아가셨지만, 이제 주로 문학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잘 모르죠. 우리가 몰랐죠. 그때만.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몽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제거되어야 될 어떤 무엇이고, 또는 이제 미신, 뭐 이런 거 다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하만 같은 사람은 이제 그것이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한 또는 우주에 대한 어떤 경이로움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 세계에 대한 걸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접근이고요. 이건 그러니까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정말 무슨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은 건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얘기죠. 이 북방의 맞아, 이게 무슨 과학 얘기하는데 이런 게 왜 나와. 이런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너무 말하자면 이제 언더 이스티메이트 되고, 그다음에 그런 지위가 너무 이제 이걸 좀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는 다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생명대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우리가 영성이라든가, 또는 이런 감정이라든가, 또는 아까 얘기했죠. 운문. 왜 시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왜 노래와 시가 그냥 여흥의 차원으로만, 그것이 실제에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어떤 독일 영화에서 보면 이 신에게로 나아가란가 그런 종교적인 내용인데, 물론 허구적인 거지만 그거는 목소리를 통해서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이단 교파인데, 물론 허구적이죠. 그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서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수많은 경로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경로들이 있는데 왜 그걸 계몽주의나 기계론적 세계관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건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 통로인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들이 존재하고 그 각각의 경로들이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생명의 사회사 에필로그를 썼던 것도 그거거든. 분자적 관점으로만 생명을 보려고 하면은 너무 협해해진다. 분자적 관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한데, 그런 관점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전체론적, 그야말로 우리가 우리 생명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등등 수많은 맺고 있는 이런 관계, 심지어 무생물과 맺고 있는 관계까지가 다 포괄돼서 우리가 생명을 설명할 수 있는데, 수많은 내러티브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배제되는 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생명을 바라보는 창문이 여럿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게 더 근본적이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없다. 이게 본질이야. 이것이 핵심이고 나머지는 다 주변이야. 이런 식의 관점은 이제 승리론적 내러티브가 될 수 있다. 너무 오만해질 수 있다. 그건 놓치는 게 너무 많아진다. 그래서 신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자연으로 또는 세계로 우주와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의 통로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왜 영성, 종교를 왜 우리가 다들 종교 우리나라에 종교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영성 얘기하면은 다 그거는 좋은 말씀이다로 끝나고 마느냐. 그게 우리가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해서 또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또는 이 세계에 대해서 실제 리얼리티에 대해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런 부분들이 그 홀대받아야 되느냐. 그런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로맨티시즘, 내추럴 필로소피라는 관점으로 이걸 다 복원시켜내면서 이거는 이제 서구에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동양 사상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지금도 노자, 장자, 그다음에 노노, 맹자 이런 그 고전에 열광합니다. 아주 중요한 통로들이죠. 그죠? 우리가 지혜에 도달하고 우리가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지혜는 유일한 어떤 하나의 지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런 가르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거는 그냥 다 은퇴한 다음에 나중에 할 일 없을 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현실에서야 그렇다 쳐도 현실에서는 뭐 당장 이 월급 받고 일할 때 뭐 그런 거 신경 쓰기 어려우니까 뭐 저도 이제 다 은퇴하니까 지금 마술을 이거 가지고 뭐 내가 마술 공부하겠다고 지금 막 나서고 하는 거지. 그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런 대접을 받아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걸 이제 제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들의 이 현재 우리들의 패러다임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해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성찰적 관점을 가진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많은 코스트가 들어가요. 비용이. 그걸 치르지 않으면 이런 것에 대한 것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게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불금에 이게 뭔 일입니까? 지금 몇 시간 동안 지금 여기서 제 얘기를 듣고 또 토론을 하는 게 얼마나 지금 많은 희생이 따릅니까? 지금 애도 봐야 되고 지금 뭐 영화도 봐야 되고 술도 한잔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런 코스트를 지불해야만 우리의 생각이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특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제도이자 form of life라고 할 수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고자 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네 명의 낭만주의자들의 기수라고 하는 분들이 다 독일, 여기도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제가 근대 소설? 이래서 이제 뭐 민족주의, 이걸 이제 재미있어 하기도 한 점이 있고, 제가 소설을 많이 읽을 때 추리소설을 옛날에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게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변수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를 전제를 해가지고 범인을 찾는 장르인데, 그 장르도 이제 요때 나왔고, 그 장르랑 같이 나온 게 또 뭐 에드가 알렌 포의 검은 고양이처럼 얘는 왜 여기서 죽었나, 이런 미스테리한 것이 이제 동시에 나와가지고, 그런 기란 관계가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다른 과학의 언어 아니지만 다른 언어로 신비를 찾아가는 그런 노력 같은 것도 이제 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헤르더는 제가 아까 선생님이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은 그냥 여기서 제가 모순을 느꼈을 텐데, 제가 이렇게 배웠던 문학 교과서나 국민국가 이론에서 헤르더가 이렇게 앞에 나오면서 국민이라는 상상력을 되게 불러일으킨, 제가 공부를 잘 틀리게 한 것 같긴 한데요. 그런 거를 봐가지고 저는 이 전체라고 하는 거를 네이션 안에 들어가는 전체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아까 부르주아지들은 양적 인간, 양화된 인간이고, 거기가 계몽주의, 과학혁명, 이렇게 이제 한 세트라면은 낭만주의 쪽은
공동체 전체 이렇게 파셜할 수 없는 것들의 네트워크, 관계적 세계관 속에서 사고를 하다 보니까 이 네 명의 이 선수랄까요? 이 선생님들이 모두 공동체랄까? 전체에 대한 생각을 하셨구나. 요게 요 맥락에서 헤르더를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와 근데 또 재밌었던 것은 그 시 있지 않습니까? 시. 이 운문이 여기서는 되게 응축적이고 전체론적인 사람들의 그 산문이 아닌 방식으로 사람들의 정서나 공동체의 그 관계를 확인해주는 장치일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로 국민국가가 만들어져서 계몽이라든지 그 과학주의가 도배를 하게 되면 그 특정한 운문을 아는 사람이 국민의 자격을 얻는 방식으로 운문이 또 이용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아리랑을 알아야 한국인이지 이런 방식으로 이 신비라는 요소가 다시 원자화돼가지고 개인한테 마치 주입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주신 많은 저희 지금은 이제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는 많은 그 고유명사의 얘들이 이 스테이지마다 다른 게임의 수단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용이 되는 것도 어렴풋이 느껴져서 이 게임 자체가 결론이 없이 이어진다면 여기 되게 그 공부할 거리가 많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저의 뭐 여러 가지 생각이었네요. 예, 달림 선생님이시군요. 예, 예,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운문이 그 산문보다 우월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운문이 이제 너무 좀 홀대받고 있다. 그런 관계에서. 하지만 이제 또 운문이 지배적인 이 도미넌트한 지위를 갖게 되면 지금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과거 시험 볼 때 다 시로 평가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그게 이제 또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달달달달 외우고 이제 그걸로 전부 다 운 맞추고 뭐 이런 걸로 가지고 또 형식화되고 이게 되는 어떤 그런 그게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맨티즘에서 주장했던 것이 감정이나 감각, 신비 이런 것들이 우월하다가 아니고 이런 이게 이성과 대등한 어떤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제기했다는 점으로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물론 시대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좀 더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는 걸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이제 너무나 이런 이 편중됐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한 이제 상상력 자체가 고갈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이제 맥락에서 이제 제가 이런 대비를 좀 원래 이런 논의를 하다 보면 이 낮은 부분, 언더독에 해당되는 부분을 끌어올려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이 부분을 좀 예, 약간 좀 이 가중치를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떤 하나의 방향성이 따로 있고 거기로 가야 되고 그런 건 분명히 존재하지 않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목적론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이 경로들을 보고 그런 속에서 계속 교훈을 얻으면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려는 시도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현재 근대과학이 그런 이제 불과 몇백 년 안 되는 시기지만 엄청난 그런 지위를 확보하면서 거기에서 이 세계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그로 인한 많은 부작용이 또 나타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 제기들을 우리가 끄집어 올려서 이런 어떤 관점들이 존재할 수 있고 이런 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대안적 관점들을 제기하는 어떤 하나의 샘물 같은 거죠. 거기서 퍼올리는 거죠. 퍼올려서 이런 부분이 사실 이미 진작부터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측면이 있다라고 이런 것들 해나가는 작업이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현실적으로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다녔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진짜 컴퓨터만 보시고 컴퓨터에서 이제 숫자 나오는 거 뭐 혈액 수치 같은 것만 보시고 거의 뭐 그 어떤 환자의 뭐 전체적인 모습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환자 말도 좀 이렇게 잘 안 들으시고 이제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라 뭐 이러고 근데 뭐 그 의사 선생님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저희들도 뭐 내 혈압 수치가 뭐 몇이야, 뭐 내 콜레스테롤이 뭐 몇이야 이러면서 되게 막 불행한 듯이 막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빌 브라이슨의 뭐 바디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당뇨 환자한테 그냥 의사가 친절하게 하면서 가짜 약을 줬더니 그것만으로도 이제 당뇨 수치가 떨어졌다 뭐 그런 보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정말 의학도 많이 다른 분야로 나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 뭐 이렇게 뭐 인간을 전체적으로 보기보다는 아주 그냥 그 소수의 그런 수치로서만 보지 않는 어떤 그런 좀 전체적인 관점 뭐 이런 게 좀 필요할 수 있겠다. 그걸 뭐 개량화해서 그거를 뭐 상품화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병원가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문진이라는 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만져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요새는 뭐 잘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이 수치로 이제 다 보고 좀 저도 전에 한번 이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화가 나가지고 의사한테 좀 한번 만져라도 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류마티스성 관절염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엑스레이로 찍어도 안 나타나니까 그리고 바로 가서 MRI를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MRI 그때만 해도 비쌌습니다. 한 30만 원 줘야 되는데 지금이야 이제 보험이 되지만 그래서 뭐 사실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뭐 특히 저기 지방에서 몇 시간 동안 또는 1박 2일 코스로 막 올라와서 했는데 한 30초 보고서는 그러면 진짜 굉장히 자괴감 느끼죠. 그래서 뭐 숫자가 지배하는 뭐 등등 그런 이제 의료 관계되는 책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날 수치로 모든 것을 다 환원시켜서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 사실 그런 것 다 이제 제약회사들과 뭐 이런 이해관계가 또 결합이 되고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인데, 뭐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대안적인 그런 부분들을 모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런 시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사실 건강이란 무엇인가, 또는 그러니까 그런 실증적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건강검진 같은 게 너무 일반화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또 빈부격차가 엄청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건강검진이 능사인가, 또 이제 진단과 처치 사이의 괴리, 그러니까 진단 쪽이 굉장히 발달하는 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과연 알 필요가 있느냐. 내가 과연 어떤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안다고 한들,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맨날 가서 진단받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나아졌는가. 여기에 대한 연구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 보면은 그냥 모르고 있다가 막판에 알아서 얼마 못 살더라도 바로 죽는 게 오히려 더 그게 행복한 삶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도 나와요. 그래서 과연 그걸 미리 알아서 한 10년 동안 열심히 병원 다니면서 고생하고 하는 것보다 사는 기간이 조금 줄어들긴 하더라도 이런 식의 건강적 관점 등등해서 우리나라가 이 보건의료 운동이 굉장히 잘 돼 있죠. 건강과 대안이라든가 이런 등등 굉장히 훌륭하신 보건의료 쪽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쪽에서 그런 대안적 관점들을 많이 제기하는데 그게 별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그런데 분명히 그런 측면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도미넌트한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죠. 그걸 다 거부한다. 이렇게 하기는 참 쉽지 않죠. 저만 해도 지금 아침마다 먹는 약이 뭐 한 움큼인데 그걸 볼 때마다 회의가 들지만 또 의사 선생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은 또 먹어야 된다고 또 설득하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려운 그런 문제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하나의 그게 이제 바로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는 폼 오브 라이프가 돼버리면 삶의 양식이 돼버리면 그걸 참 거부한다는 게 참 어렵죠. 저도 뭐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또 의료계에 계신 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그런 큰 흐름 속에서 벗어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네. 선생님 영상 이제 편집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게 보면서 이제 과학에 대한 거를 이렇게 내가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었나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공부하는 인류학이랑 이런 거랑 보니까는 이것도 상당히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약간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다양성, 그 다윈주의에 대한 강조 이런 거 얘기해 주셨던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돼서 다관점이라는 게 가장 크게 저는 와닿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고 통섭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최재천 교수님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그 통섭 책을 보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섭이 어려운 책인데 이제 그게 저는 통할 통자를 알았는데 그게 아우르다라고 해 가지고 그게 다 생명에서 다 이제 안으로 다 이렇게 밑으로 들어와라라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 그게 아니고 또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얘기해 주셨던 그런 매미가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에 대한 거. 우리는 11만 살고 되게 불쌍하다, 안쓰럽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건 우리의 생각인 거잖아요. 거기에 얘기했던 거 되게 크게 와닿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과학적인 것도 전반적으로 좀 공부를 더 하고 싶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책이라든지 만물의 척도라든지 아까 얘기해 주셨던 오만에서 탐독 관련된 보리스 헬슨인가요? 그것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크게 들었고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의 그런 이제 과학적이라든지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더 진입하는 입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4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렇게 좀 끝까지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데에 좀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생각을 한번 제기해보고 싶어서 과학혁명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이후에 공부를 각각 하시는 건 이제 다 여러분들의 몫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사실 이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하나의 관점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강사는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어? 여러 측면들이 그 중에 어떤 부분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잡아채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여기 뭐 책들을 몇 권 소개한 것도 이제 그런 책들을 각각 보시면서 좀 더 발전해 나가실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 어떤 하나의 영역으로 삼아서 해 나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하신 골드와도 연관돼서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골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참 틀을 깨는 그런 사고를 많이 제기했던 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했던 거고. 하여튼 뭐 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뭐 저로서야 아주 더 바랄 나위가 없겠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늦게까지 이렇게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